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 해외 증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들과 그다음 일들, 그다음 뭐 특징주들까지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는 뭐 워낙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관련된 내용이 너무나 시장에 충격이 컸고 그 변동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 중국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증시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지수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9% 하락,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8%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0.55% 하락 마감을 하였지만, 사실 이제 이 밑꼬리만 봐도 이게 지금 나스닥의 주봉 차트거든요. 근데 이 밑거리만 보더라도 이번 주 한 주 만에 거의 지수가 7% 가까이,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제 그 무력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낙폭이 심하게 출발했었는데, 장 중에 이제 나온 소식들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회복을 했고, 특히 나스닥은 3% 이상 어제는 굉장히 지수가 하루 만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지수 증시 움직임을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이제 뭐 주간 수익률을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이제 변동성은 굉장히 심한 한 주였다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특징적인 기업들보다 이제 아무래도 관련된 내용들부터 조금 봐야겠죠.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새벽이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침공을 시작을 하면서 증시가 급격하게 뭐 가상화폐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열리고 있었던 이제 아시아 증시, 그다음에 미국 선물, 환율 전반적으로 갑자기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급등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러시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마이너스 40%, 지수가 마이너스 40%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시작을 뭐 마이너스 50%를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유례 없을 정도로 급락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마이너스 40%로 끝났고, 그 전에는 마이너스 거의 50% 가까이 지수가 그렇게 빠지면서 시작을 할 정도로 이 전쟁으로 인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타격이 심했다 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뉴스들 조금 보게 되면 일단 뭐 이제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전쟁이 나오다 보니까 뭐 예비군 소집하고 국가청 동원령 선포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뭐 사실 이제 쉽진 않은 상황인 거고, 뭐 러시아 민간 타격 없다라고 하지만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계속적으로 사상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을 되돌렸던 바이든의 발언 주요 내용들만 좀 보게 되면,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해외 주요 통화들인 달러, 미국 달러와 그다음에 유로, 뭐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 관련된 결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뭐 이제 러시아발 제재들이 어제 강하게 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뭐 러시아발 경제 제재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뭐 에너지, 특히나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사실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그 국제 유가, 원유 관련된 부분인데, 이쪽에서 이제 제재가 따로 나온 발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결제 할 때 쓰게 되는 이 스위프트망에 대한 그 차단에 대한 부분도 없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제 시장은 굉장히 반등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사실 이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뭐 일각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뭐 불거지긴 했지만, 미국은 어제 확실하게 발표를 했죠. 우크라이나에 미군 부대는 없을 것이다.
파병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도 시장을 좀 되돌리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증시는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 실제 전쟁이 발발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당연히 컸지만 결국에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어제는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에서 조금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시장을 거의 대부분을 되돌리지 않았나 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이슈가 이미 2014년 크림반도 때 한번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러시아가 무력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서 한 차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그때보다는 조금 더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 인근 지역, 돈바스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지역이 이제 친러, 러시아 주민들도 많고 친러 성향의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러시아가 지지하게 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철저하게 반대를 하면서 현재 지금 친미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부를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못하게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무력 충돌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이제 우리나라 기준 새벽이니까 사실 이제 24시간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 생각보다 러시아의 진격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정학적 전쟁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우려는 증시에서는 이제 조금 더 벗어나는 뭐 그런 그림이라고 어제는 봤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럼에도 확실하게 끝났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단순히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로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풍부한 농산품, 특히나 이제 서방 국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밀의 주요 생산지인데 이쪽에서 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금 그 기존의 시장을 굉장히 흔들고 있었던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또 물가 상승에 대한 기인한 건데 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반도체 주요 소재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유가, 원유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촉진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은 더욱더 가파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 축소는 더욱더 가파른,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사실 이 사태가 증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틴도 이런 불가피하다 자기 나름대로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무력 충돌을 사실 정당화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증시가 유례 없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아마 이 부분 이어지는 이제 경제 제재 덕분에 사실 이제 러시아의 경제 둔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좀 증시에 관련된 매크로 요인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기업들도 사실 거의 이제 이쪽에 대해서 워낙 크게 타격을 받다 보니까 어떤 특징적인 기업들을 따로 말씀드릴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는 이제 일부 반등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그 상하이 기가팩토리 공장 이외에 이제 독일의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지금 테슬라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가팩토리 공장을 지으면서 인근 지역에 이제 가뭄, 물 부족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테슬라의 독일 기가팩토리가 좀 생산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지역의 테슬라 공급이 아무래도 기존에 가이던스 나왔었던 판매량 성장치 가이던스보다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이번 주 주가는 역시 증시도 그랬지만 테슬라의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좋지 못했다라는 점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냥 탄력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다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히려 이제 러시아 쪽의 매출 둔화 우려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상승폭이 다른 일반 IT 기업들, 대기업들보다는 좀 덜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 마이너스 5%에서 거의 뭐 2%까지 올라왔으니까 지수만큼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이라고 정리해야겠죠. 네, 뭐 특징적인 기업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사실 중국 중화권 증시도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 이제 상해 같은 경우 이번 주 상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1.74% 하락하면서 마감하였고요. 심천도 마이너스 1.27%, 그리고 홍콩이 이번 주에 마이너스 5.91% 하락하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워낙 홍콩 증시가 좋지 못했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다른 여타 증시보다는 홍콩 증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 홍콩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을 재차 좀 넘어서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 소식에 따라서 사실 증시가 타격을 좀 받은 모습을 이번 주에 좀 홍콩 증시가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연간 수익률로도 또다시 홍콩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이 사태에 사실 벗어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는 중국 증시, 중화권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 관련된 내용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무력 충돌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증시, 뭐 상품 시장도 그렇지만 증시 주식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한 주를 보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ETF도 이와 관련된 ETF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해온 해외 ETF는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는 ETF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장 자체가 뭐 이제 사실 뭐 아무리 변동성이 낮다라고 해도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따라서 급락이 나오는데 뭐 피할 수는 없겠죠. 완전하게 피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많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그래도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성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투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번 주에는 저변동성 ETF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좀 4가지, 뭐 더 있습니다만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종목 코드 SPHD, 그다음에 USMV, ACWV, 그다음에 SPLV까지 총 4가지의 변동 ETF를 준비를 해왔고요. 각각의 이제 크게는 이제 어쨌든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 낮은 지수들 추정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표로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일단 SPHD부터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아마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명한 그런 ETF 중에 하나인데, S&P 500의 변동성이 낮은 배당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이고요. 상장한 지는 이제 약 10년 정도 된, 그리고 운용 규모도 미국 달러로 약 32억 달러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쓸 때 약 뭐 3조 5천억 정도, 3조 4천억 정도 되는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3.74%니까 기업들, 담겨져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도 낮고 배당률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트랙 레코드도 길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인기가 있는, 특히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인기가 있는 그런 ETF 중에 하나고요. 보유한 기업들이 약 51개 정도 담겨져 있고, 물론 이제 이 4가지 ETF 중에는 조금 덜 담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포트폴리오 분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요 섹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낮은 섹터들 위주로 담겨져 있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 섹터, 그 다음에 유틸리티, 뭐 통신이라던가 뭐 수도 이런 설비 관련된 유틸리티 섹터,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상위 섹터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상위 기업들도 주요 이제 관련된 섹터들의 기업들, 뭐 알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배당 기업이죠. 또 매출이 담배 관련된 매출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담배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 많은 소비자들이 동기 변동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알트리아, 그다음에 필립 모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배 전반적으로 경기 변동에 조금 이제 영향을 덜 받는 기업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 어느 하나의 기업이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다. 물론 이 ETF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인 ETF들이다 보니까 어느 한 기업이 변동성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특히나 또 변동성이 그런 큰 기업들도 담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ETF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MV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USMV 같은 경우에는 일단 MSCI의 미국의 최소 변동성, 이거는 이제 배당보다는 이제 변동성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그런 기업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270억이니까 우리나라 거의 30조 원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저변동성 ETF이고요. 물론 이제 배당도 줍니다. 배당도 한 1.4% 정도 배당 수익률도 기록을 하고 있는 지금 같은 뭐 저금리 시대에는 뭐 배당 수익률도 어느 정도는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 기업도 이제 약 170개 정도 SPHD보다는 좀 더 많은 그런 기업들을 담겨져 있고 상위 섹터로 봤을 때는 이제 IT, 헬스케어, 그다음에 소비재 마찬가지로 IT 쪽에 조금 더 그 비중은 조금 높은 그런 ETF이고요.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 상위 기업들 봤을 때 이제 이게 오른쪽에 이 숫자들이 다 이제 그 포트폴리오 내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 VZ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1.67%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고 그다음 두 번째인 KR 크로거 같은 경우에는 1.60% 담겨져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죠.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기업들이 이 정도니까. 물론 이제 존슨앤존슨도 1.6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특출나게 큰 기업들은 없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ACWV는 그러니까 USMV는 미국의 저변동성 기업이라고 하면 저변동성 지수라고 하면 ACWV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을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규모는 이제 USMV보다 조금 더 작고 배당 수익률은 조금 더 높고 보유 기업 수도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국가에 담겨져 있다 보니까 한 400개 정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 담겨져 있고요. 포트폴리오 섹터도 뭐 어느 섹터가 특출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섹터도 없고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LV가 이제 얘는 S&P 500 중에 최근 1년 동안 변동성이 낮은 100개 종목 추종한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ETF가 이제 SPLV고요. 마찬가지로 이 보유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변동성이 낮은 100개다 보니까 101개, 100개 정도 그렇게 담겨져 있고 배당 수익률은 사실 이제 이 ETF들이 이제 뭐 변동성 어떤 배당의 포커스보다는 낮은 변동성의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약 2% 내외에서 주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담겨져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에 좀 안정적인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 시장의 변동성에서 조금 벗어난 좀 덜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배당은 나오고 있는 그런 ETF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배당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배당도 배당 투자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ETF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LV의 상위 기업들 보면 뭐 코카콜라, 그다음에 프록트앤갬블러, 그다음에 뭐 펩시 전반적으로 다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 좀 주로 담겨져 있죠. 물론 이제 당연히 비중은 크지 않고요. 그러면 차트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네 가지 ETF의 수익률을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본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USMV 이제 미국의 최소 변동성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사실 비교하기 어렵죠. 그래서 요거 이 세 가지 SPHD와 USMV 그 다음에 미국의 최근 1년 최소 변동성이 100개 기업도 담겨져 있는 SPLV 그다음 요거를 이 세 가지 저변동성 ETF를 SPY와 비교를 한 결과 백테스팅을 또 돌려본 결과를 보여드린 차트고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보다는 변동성의 포커스, 저변동성의 포커스를 맞춰놓은 기업들에 대한 ETF들에 대한 수익률이 뭐 SPY 일반적인 그냥 S&P 500 ETF보다는 좀 언더퍼폼하는 그런 수익률을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이제 일단 전체 기간에 대한 수익률, 그다음에 또 연단위 연평균 수익률, 뭐 이런 수익률은 이제 SPY, 그러니까 이런 저변동성보다는 그냥 S&P 500 자체에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주식 ETF, 지수 ETF인 SPY가 아웃퍼폼한 결과가 나왔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겠죠. 이제 다만 연간으로 했을 때 가장 낮은 수익률에서는 SPHD가 좀 선방을 했었고, 단기간의 낙폭에 대해서는 SPLV가 단기적으로 좀 선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표를 보게 되면 이제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Y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변동성의 포커스로 가면 빠질 때 덜 빠지는 거, 안 좋을 때 더 안 좋을 때 덜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SPY가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해가 마이너스 5.27%인데 거의 차이가 없죠.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덜 빠졌을 때도 지금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큰 변동성 장세 속에서 확실히 이 저변동성 ETF들은 일반적인 개별 주식들을 투자하는 투자보다, 혹은 성장주 위주의 투자보다는 확실히 변동성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지만, 굳이 저변동성 ETF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SPY ETF만으로도 우리가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 어느 정도는 개별 기업이나 성장주 위주의 투자보다는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시장 속에서 제가 이제 매주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런 시장에서 좀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백테스팅 결과에서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 계속 갈 때는 이런 ETF보다는 당연한 어떤 개별 종목들, 뭐 성장주 종목 위주의 종목 피킹해가지고 그거 계속 쭉 가져가고 비중 늘리고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시장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뼛속 깊이 느끼고 있고 겪고 있고, 지금 시장은 특히나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ETF들, 굉장히 다양한 ETF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하락장, 그다음에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번 주에는 변동성 심한 장세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저변동성 ETF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아지는 결과를 기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준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